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해드린 것처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이 어젯밤에 기각이 됐습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 직전에도 제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총장에서는 곤란하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아하. 예, 윤석열 정부 시작하고 단행했던 인사들 보면 정말 검찰 위주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몽골 기변식 수사를 계속 해나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뭐 보복 수사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네, 야당에서 이렇게 강한 비판 어조로 입장이 나오는 것, 결국은 단순히 그냥 범죄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는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고 이것이 정치 보복 수사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조응천 의원의 말도 그렇고요. 지금 민주당의 반응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시킨 것을 봤을 때에는 이걸 무리해서 구속까지 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에 있던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무언의 압력이든 아니면 직접적인 압력이든 이렇게 사퇴 압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고 통치 행위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단죄되고 이 단죄되는 것이 또 악순환이 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하나의 근본적인 좀 질문을 저는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던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흔히 하는 말로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야당이 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정치보복 수사다라는 이 야당의 주장, 이 프레임 안에 같이 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건 무관하다라는 입장이 강해 보이는데요. 지금 여당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 이 수사가 갑자기 시작이 된 건 아니죠.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한 수사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이 지금 환경부 장관과 관련돼서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 유지를 하면서 재판까지 해서 대법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환경부 장관과 그다음에 신미옥 그 비서관이 했던 그런 이 상황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 그러니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상당히 수사를 진척을 시켰어요. 당시에 증언들도 다 들었고요. 이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동부지검이 했던 수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 수사의 진척 상황을 늦추거나 혹은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추미애 장관이 동부지검의 해당 그 검사들을 다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늦어진 것일 뿐이지 지금에 와서 없던 수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이 이렇게 눌렀을 때 팍 하고 튀어져 나오는 건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지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게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다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을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불법성은 이 모든 리스크가 어디서 나왔냐면 김태우 당시 민정수석실의 수사관이 폭로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당시에 스스로 환경부와 관련돼서 환경부에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에 대한 동태 조사를 지시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했다라고 그때 폭로를 해서 그럼 다른 기관들은 어떠냐라고 확대하면서 이 일이 이렇게 불거진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찰처럼 보이는 해당 임원들이 점심을 여당 성향, 그러니까 당시에 새누리당 성향의 사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다. 이런 내용은 사찰과 거의 다름없거든요. 그걸 당시에 개인이 했다라고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그런 그 과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붙이면 그 자리를 메워주기 위해서 자기네 정권 사람들을 임명한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그 임명도 적법하게 해야죠. 그것을 다 면접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유출하게 하거나 이건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이 정권마다 바뀌는 해당 그 국정 철학을 할 사람, 국정 철학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과정,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시기나 과정을 봤을 때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공개 행보 없이 잠행하던 이재명 의원도 좀 한마디를 가세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서 사법정치 살인 획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SNS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 비판을 좀 자제하던 이재명 의원이 다시금 이렇게 비판을 시작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대척점에 선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좀 정치적인 전략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민주당 내에서 친명 반명,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이 개파 갈등이 좀 심합니다. 대부분의 그 다양한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슈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내 갈등을 당외 윤석열 정부와의 이 대립점 투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뭐 전략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보복 수사라는 프레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재명 의원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백운규 장관의 영장 기각 이후 또 이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산업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전방위적으로 각 부처별로 몇 개의 부처가 또 수사 선상에 오를 것 같고요. 또 여가부가 이번에 공약과 관련돼서 연계가 있다라는 것도 수사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사안은 조금 다를지라도 검찰이 연이어서 계속 그 수사 선상의 어떤 과정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될 예정입니다. 네. 그것들을 야당이 물론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5년 전의 경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 정권이 했던 것에 대해서 일일이 모두 다 수사선상에 오르고 그때마다 그 이전에 법리적으로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쓰였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것들이 사실 좀 남발됐었어요 당시에. 그때도 분명히 지금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좀 전에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일을 당할 거다. 그때 당시에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관련된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사건들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에 경고를 했었어요. 5년 전에. 지금 5년 후에 똑같은 일을 당할 거다. 이렇게 남발하면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내로남불이다. 똑같이 지금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 심정적인 그런 공유가 훨씬 더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직권 남용과 이 직무유기가 남발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수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다만 차이점은 이거 있습니다. 그 당시 전 정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확연히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란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방위적인 수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공통점도 또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 검찰은 윤석열 검찰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야당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뭐 이렇게 내로남불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그 칼의 주체는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이나 같은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2017년에 적폐 수사를 그렇게 할 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정치 보복이라면 계속해도 된다. 즉 이렇게 적폐 수사를 하는 정치 보복은 옳다. 이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내가 받는 정치보복은 정치보복이고 상대에 대한 정치보복은 좋은 정치보복이다. 이런 좋은 정치보복과 나쁜 정치보복으로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이야말로 그건 정치가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말씀 잘하셨습니다. 초기에 윤석열 이 칼을 든 그런 중앙지검장이 했던 것은 박수를 보내고 그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를 한다고 여기는 그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금 정치 보복은 나쁜 것이다. 이런 식의 선악 부분은 사실상 역시 정치가 아니라 종교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국무회의에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이제 전 정권에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취와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있는 이 산업부 이 사태 종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 정권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산업부와 환경부의 수사는 불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내각에 들어오는 국무위원급 인사들입니다. 그러면 내각이야말로 사실상 국정철학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신이 물러섰으면 좋겠다라고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워딩이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어떤 영역입니다. 이건 정치의 영역으로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도의적으로나 혹은 어떤 정권 승계의 과정상 이 불참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회는 구성이 위원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당의 추천목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이 방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현재 있는 방송을 감시하고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여야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권익위와 방통위원장을 다른 기관장처럼 취급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게 방송장악으로 의혹이 생길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요. 해경이 2년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해에서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국가안보실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이 부당하다라는 이 조치를 얘기를 하면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심까지는 판결이 났는데 항소를 취하했고요. 그리고 해경은 당시에 서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북한군에 의한 월북에 의한 피살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이 상황들, 그 사이에 바뀐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해경의 발표,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입장 선회, 어떻게 봐야 될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거는 해경의 잘못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정부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다 이러면 해경이 잘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4.3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성격이 진보 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의한 범죄, 국가에 의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경이 사과하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다른 의견을 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을 핸들링하는 과정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냐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냐 개인의 문제냐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괜한 한 오해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것은 약속을 지킨 대통령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나 이렇게 주장했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나 이 사건만큼은 한 가족의 정말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약속을 한 것,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자, 아들한테 분명히 편지를 보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억울함을 공유한다. 그리고 이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밝히겠다. 내용을 밝히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군과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 피살된 공무원의 형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영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공개를 그럼 공개 청구를 요구했어요. 우리가 진짜 월북했다는 증거를 그럼 알려달라.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이분이 사망 신고를 해야 돼요. 사망 신고가 나와야 그다음에 뭐 제사도 치르고 그 다음 상황이 이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들은 육사에 지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월북자의 아들은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 실제로 월북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것이 누명이면 그걸 벗겨줘야 되고 예, 예. 사실이면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알려줘야 돼요. 하지만 이걸 전부 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 기록실에 넘겨버렸어요. 묶어버린 겁니다. 예. 이것을 중간에 저기를 했어요. 법원에 공개 청구. 근데 법원이 이겼어요. 이거 청와대에서 내야 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걸 듣지 않고 항소까지 합니다. 편지에 대해서 전혀 그 편지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7일 날 이군이 또다시 당시 후보에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윤 후보가 당시에 대응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확실하게 내가 정보도 할 수 있는 한 다 드러내겠다. 그 약속을 오늘 지킨 겁니다. 예. 이건 너무나 차이가 크죠. 지금 해경에게 미룰 게 아니에요. 당시 상황들을 다시 다 되돌려보면 당시에 해경이 어떤 정보를 잘못 보고했다, 보고를 안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청와대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한 국민이 지금 부유해서 실종돼서 북한의 해역에 어떻게 해역에 갔는지, 그가 왜 몇 시간 동안 그 해상에 있었는지, 그리고 북한은 왜 그를 총살하고 그렇게 이 불에 태웠는지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원상을 지금 하나씩 하는 것,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왜 그게 해경에 물어야 된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도적인 관점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이슈가 나온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냐면 이거 아니에요. 월북이 아닌데 월북인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조작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안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고요. 해경에서의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인도적 차원에서 정치적 공격용으로 쓰는 것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서로에게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항소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이 대통령 기록물로 묶인 부분, 안보실 자료들, 이것이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야지만 열람할 수 있는데, 현실적이게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재판이 계속 거듭되면 될수록 시간은 길어지고 가족들은 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를 취하면서 재판은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것이 해경의 책임이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 전혀 180도의 결과가 달라졌다.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또 하나의 또 어떤 정치 진영 간의 갈등 구도를 조금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해경에서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잘못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이야기처럼 똑같이 실제로 정치권의 논쟁에 의해서 국가의 틀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치 공방을 먼저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 공방 그다음 문제예요. 지금 분명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주의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정치 공방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에요. 당시에 그 학생이 그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그러면 돌려드리겠다,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청와대에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청와대에 가갖고 그냥 놓고 온 상황도 있습니다. 이건 그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그다음에 저도 그건 동의해요. 해경이 지금 자료를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실에 있는 기록실에 간 건 일단 못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해경에 갖고 있는 자료를 오늘 얼마나 공개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공개를 해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가족들의 진짜 이 요구가, 그러니까 그 원한이 얼만큼 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을 좀 끊을까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하면 조용히 풀면 되는 거예요. 조사하고 풀면 되는데 국가안보실에서 이게 왜 언론에 노출되도록 이야기를 하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공개적으로 그것을 발표를 해야지 조용하게라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건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쌓여 있는 분노의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확인이 덜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확인이 덜 된 이거 똑같이 그 과거에 검찰들이 수사하면서 수사자료 흘리듯이 했던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안보실에서 소치한 거를 대국민들에게 지금 보고해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 아니요, 잠깐만. 법원이 분명히 이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으므로 공개해야 된다라고 청와대에 명한 것을 청와대가 지금 거부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현 정권이 지금 당시의 상황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이게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고 말씀드리는 게 공개적인 거라는 국가안보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가지고 이런 행정적 절차를 취하는 곳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글쎄요 앞으로도 좀 논란의 여지가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이 정도로 좀 견해를 듣고 다른 예.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예, 각 당의 상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 좀 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 추천 인사를 두고 연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입장이 네. 그 당대당 통합을 했고 그렇게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속은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께서 양보를 하면은 음흠. 소위 당헌 당규 개정 없이도 바로 임명할 수 있으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안철수 대표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제가 중재안을 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나는 동의를 못한다 그런다면 2명을 다 임명을 해야죠. 예, 화합이다 아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연일 이렇게 최고위원 추천을 두고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냈습니다. 안 의원이 제고할 수 없다면 추천받은 2명을 다 임명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냈는데 글쎄요 실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칙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현이 공감이 갑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문제 제기했듯이 이건 당대당 통합이고 국민의당 몫이니까 국민의당의 출신이 두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건 사실 근데 굉장히 원칙적이고 작구에 지금 매달린 것이고요. 국민의당이라는 의미는 사실 안철수 당시 당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이 안 된다라고 그 기존의 이 대표가 거른다라는 것도 사실상 이 합당 조건에 있어서는 이 취지에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재고는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표현처럼 안철수 대표가 이 사람들이 적합하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고집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합당의 정신에 비추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그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 잠시 뒤에 얘기 또 나눠보겠지만 민주당의 이 지도부 구성을 놓고도 굉장한 신경전이 개파 간에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다소 의외의 지금 이른바 권력 다툼이라고 할까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여기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가세되는 그림들을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잠재적으로 차기 당권 주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합당을 했으면은 지나간 과거사는 다 묻어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안철수 대표께서 손가락 자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 지켜야 됩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재혼을 하고 난 이후에 예. 전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물으면 안 되잖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합당하기 전에 좀 강성 발언을 했던 분들 이야기라든가 또 개인에 대해서 그 전에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옹졸하게 목리를 부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준석 대표가 주도해서 출범한 지금은 혁신위원장은 최재형 의원이 맡았습니다만 인적 구성이 다 마무리가 됐고 출범을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여기에 혁신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아서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에선 자기 정치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벌써부터 좀 충돌하는 건가?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험난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거를 앞두고 가까이에 있을 때 혁신위가 가동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2년이나 남은 상황 속에서 혁신위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거냐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혁신위도 위원장이 권한을 어느 정도 갖고 혁신위원을 끌어나가면서 일사분하게 어떤 이 개혁의 이 과제를 두고 나가야 되는데 혁신위원들이 약간 좀 정파별로 이렇게 추천한 인사들이 지금 쫙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각각 의견이 다 다른데 산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명의 무능한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10명의 장군이 이끄는 유능한 장군이 이끄는 부대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다. 즉,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참 모호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라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혁신의 과제가 많이 있다. 뭐 이것저것 다 하면 아마 진짜 산으로 갈 거고요. 그 과제들을 좀 줄여서 어떤 목표를 딱 하나 둘로 과제를 두고 부딪혀 나가면 성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전 영부인들을 예방하면서 공적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 여부를 두고 좀 당내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빠른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공약 파기가 되는 게 아니냐라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전직 어떻게 그 보시나요? 영부인들을 뭐 찾아다니시는 건 잘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잘하시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공약 파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뭐 특히 야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비판하고자 한다거나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 김건희 여사가 공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적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국가 예산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인력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관리를 받아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고요. 제2부속실뿐만이 아니고 이참에 저는 민정수석 자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인척이라든가 또 주위에 또 친분 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는 분들이 사적 관계에서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개인 회사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구별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공사 구별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관리되고 때로는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 기관의 조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앞서서 김건희 여사가 김윤옥 여사 그리고 권양숙 여사에 이어서 오늘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했습니다. 지금 연희동에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공적 활동은 계속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제2부속실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없이 저렇게 사적으로 다니다 보면 비선 논란이라는 게 혹시라도 또 불거질 수 있는 또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그렇죠.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용기냐면 공약을 안 지킬 용기. 즉 지지자들은 를 바라보면서 사실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약을 전부 다 하려면 진짜 수백조 원이 다 들 거고요. 또 사실 그 공약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신을 찍지 않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공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위구선 그리고 공위구선으로 공약을 안 지켜나가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모든 대통령의 공약을 다 지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저는 이번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즉 지금 여론들 오늘 사설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언론 사설들에서 이제야말로 제2부속실을 만들든 아니면 공적인 어떤 그런 그 팀을 만들든 이렇게 공적 그 수행을 사적인 어떤 부분으로서 언급을 하고 또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그런 일정을 해명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 더 이상 진전돼서는 안 된다라는 고언을 저는 대통령이 이제는 제가
처음 해봤는데 그거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라는 어떤 말로 뭐 도어스태핑을 하든 뭐라든 다시 만드는 과정, 공적인 영역을 지키는 과정을 대통령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당대회 앞두고 일단 비대위는 구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특히 대선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둘러싼 이 계파 간에 그리고 뭐 의원들 간의 공방들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의뢰 거쳐야 하는 통과 의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과정이 너무 가열되다 보니까 우려하는 시선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정부의 책임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까지 갈라지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토론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분명히 평가는 해야 됩니다. 평가는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특정 인물, 특히 이제 국가 지도자급의 인물을 타겟으로 놓고 양쪽에서 비판하는 것은 절대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졌다. 이재명 후보가 잘못해서 졌다. 이야기는 그냥 길거리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로서 싸움만 이끈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반성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성을 하려면 구체적인 정책, 구체적인 정치 활동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의 문제. 그리고 저는 또 지역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잘 진 적이 없는데 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충청 대망론을 띄웠다고요. 그런데 역대로 보면 민주당은 충청권에서 늘 세종시라든가 어떤 균형발전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 공약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반성을 해봐야 되고요. 30, 40대 투표율이 또 떨어졌거든요. 보면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를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산층이라든가 청장년층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던가 이런 정책적인 것과 구체적 액션으로서 판단을 해야지 그냥 이재명 문재인 두 분의 이름을 거명해서 하면 이거는 계파 싸움 외에 어떠한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도 만들지 못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이요. 지금 장관 두 자리 후보자는 지명이 됐는데 국회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한 두 자리가 있죠. 복지부 장관 그리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들을 인사 검증하겠다라고 지금 당내 TF를 민주당이 출범을 시켰는데요. 관련돼서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은 국회가 원구성이 되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빨리 이분들에 대한 신변을 정리해 주시고 그게 자진 사퇴건 지명 철회건 해 주시고 그리고 후임자를 지금부터 빨리 물색해서 문제 없는 분을 국회에 내놓는 것이 이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이 상황. 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자체 검증 TF를 출범시켰는데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 선출을 합의하자라면서 국민의힘에 일단은 이야기를 던졌는데 글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늑장국회 책임론이 불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더더 끄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 시간을 끄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법사위원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조직법 등을 포함해서 규제 개혁과 관련돼서도 법인세를 뭐 인하한다든지 이런 것 모두 다 국회에서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국회를 빨리 정상 가동해야지만 이 정부가 출범해서 뭐 무엇인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 빨리 결론을 달라. 그러면 예. 아마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이게 내려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상당히 지금 뭐 좀 물밑에서 좀 진전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몇 가지 사항만 아마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사실상 이게 협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첫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글쎄요, 뭐 저는 뭐 이 법사위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빅딜하듯이 일괄적으로 타협하겠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합의되는 것부터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 문제가 결국 쟁점을 낳는다면 남겨두고 합의되는 것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청문회 문제는 여야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국회라는 그 대의기관이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시각으로서 여야가 같이 좀 의미 있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이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어만 하지 말고 예. 적절한 수준의 저는 그 검증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모습을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